문자대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우리 예산감시위원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영원한 선생님, 부산 대표 이상민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구지부 이송화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들 인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우혜정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학교폭력 소송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변호사 우혜정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자, 오늘 추적할 예산의 규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빅벙커 오늘의 예산 공개합니다. 네, 빅벙커 오늘의 예산은 181억 6,710만 8천 원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와 관련된 예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이 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저희 또 깨알 재미입니다. 자, 오늘 예산에 관련된 힌트입니다. 힌트. 저기 우정 박사님이 이제 고인물이라면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우 박사님 먼저 시작하시죠. 네. 연예인들의 과거 학창 시절 논란. 학생과 가정과 이 사회가 행복할 길. 장난과 폭력의 차이 같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트라우마를 남기는 거. 오늘의 예산 181억 6,710만 8천 원의 정체는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 공개해드립니다. 가지고 화가 나서 때리답니다. 너희 엄마가 이거 보면 안 되니까 빨리 다 지워. 여기서 다 삭제시키고. 교복을 보신데 몇 프로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의 응급실에서 깨어나거나 이제 위세척하고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냥 귀찮아요. 이런 일들이. 네, 오늘의 예산 181억 6,710만 8천 원은 대구시 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의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이제 합한 그런 예산의 숫자였습니다. 뭐 체육계, 연예계 그리고 또 뭐 일반 뭐 어디든 간에 여기저기서 학교폭력 미투가 뭐 연일 터졌었고 지금도 뭐 끝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이 학교폭력을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반증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저는 연예인들이 말하는 이 학폭 미투는 이분들이 유명인이 되었기 때문에 노출이 된 것이지 실제 학폭 미투가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저도 지금 해도 되나요? 근데 제가 말립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이 사과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차적인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고소를 했더니 맞고소를 하는 상황이고 SNS에 글을 올려서 소송하고 있는 사건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10년 전 일이라고 감히 맞습니다.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10년 전 사건을 들추냐는 말 뒤에는 10년 전에 끝난 일이라는 게 전제되어 그렇죠. 있는데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고. 작년 2020년 처음 제가 심의했던 사건이 이 선수들 사건이었어요. 네. 그때는 그게 크게 이슈가 안 된 상태였는데 네. 처음에는 가해자가 사과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과하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의 일이 네. 지금의 현실로 네. 다시 반영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쓰이는 돈이 바로 오늘의 예산 181억 6,710만 8천 원인데요. 이 예산은 어떤 부분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네. 구체적으로 볼까요? 학교폭력 예방 지원, 그다음에 대안교육 운영 지원, 학생 상담 활동 지원 이 세 분야로 네. 좀 크게 나눠지고요. 대구교육청 학교폭력 관련 예산이 83억 6,772만 원 정도 되고 네. 부산교육청 예산은 97억 938만 원 정도 되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부산이 14억 3,166만 원 정도 네. 많지만 부산이 이제 대구보다 학생 수가 2020년 기준으로 5만 2천 명 정도가 더 많아요. 차이가 나는군요. 그래서 예산이 예. 다를 수밖에 없고 학생 1인당 예산을 살펴보면 네. 대구는 3만 3천 원 정도고 부산은 3만 2천 원 정도 거의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 네.
실제로 학교 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 규정이 있는데요. 형사상 범죄는 물론이고 괴롭힘이나 따돌림의 행위까지도 이제 학교폭력 행위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언어폭력이나 놀림만으로 또 상대방이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면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요, 이 학교폭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이제 볼 것인가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만만치가 근데 않습니다.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의 범위와 실제 법적인 어떤 다툼에 들어갔을 때의 그 범위는 많이 다를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를 뭐 거의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뭐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학생인데 뭐 안 간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뭐 학원 순례를 많이 하는 걸 내가 봤는데 교실에서 만나는 횟수가 줄었으니 뭐 어찌 보면 당연히 학교 폭력의 건수도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매년 그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해요. 2020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피해 응답률이 줄어들었어요. 19년도에는 1.6% 있던 게 20년에는 0.9%니까 물리적 그 폭력은 그동안 쭉 줄어왔었어요. 네.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따돌림과 같은 이 정서적 폭력은 좀 늘어났단 말이죠. 이 부분이 정말 걱정이에요. 그 피해가 물리적 폭력하고는 또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요. 크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금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근데 2020년도에 학교 폭력이 일어나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초반에는 학교에 문을 걸어 잠궈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2학기가 되어서 그나마 뭐 격일제로 학교를 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학교에서 법안이 바뀌었고 대책이 다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숙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학폭인지 아닌지 이거를 정의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온 그런 것 거예요.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못했다가 더 많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네. 경찰은 자살한 김군의 유서를 토대로 가해 사실을 밝히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학교 폭력 문제가 덮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또 생기고요. 공사용 연장으로 엎드려 있는 여학생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자기 편한 동기가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와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때리답니다. 그런데 그 폭행이 1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친구들과 돌려보고 이 정도면 교도소에 가느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끔찍하네요. 심했어요.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발생 안 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날 그만두지 말자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이 힘들어해서 전군의 패딩 점퍼를 입고 있던 가해 학생은 점퍼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바꿔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싸우라 빨리!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들끼리 스파링 받을 때 했는데 갑자기 잔다고. 자신의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고 놀라서 물어보자 때려서 미안하다, 장난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유 뭐 보기조차 끔찍할 정도의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뭐 또 대구 우리 저 권숙민 군 사건과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알려졌던 그 사건들은 그 지역과 또 지역의 교육 현장에서 더욱더 참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예. 사회적 파장이 컸죠. 그렇죠. 네. 저도 그때 권성민 학생 일을 보고 부모님을 찾아가서 만나뵌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겪을 동안에 우리들이 제대로 봐주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사실 그때 당시에 대구에서는 권성민 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자살이 많았던 해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니면 사람들이 대구 사건 자살이 가장 많은데 이렇게
대구가 어떻게 보면 낙인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아마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그때 찾아뵀던 그 어머님 아버님의 그 모습들이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 분이 너무나 침착하게 아이와 이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문제는 정말로 우리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부산 여중생 사건의 경우에 저는 이제 피해 학교에 가서 그 학교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했었는데 여중 2학년, 3학년들이었어요. 너무 좀 폭력적이다, 잔인하다.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그 글들을 SNS에 막 올려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말 공분을 했죠. 근데 그 교복을 입고 아이들이 다니면 주민들이 막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그리고 택시 승차도 거부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촉법 소년이죠.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자라는 어떤 여론이 비등해진 것도 이때입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생겨야 이제 변하는 게 꼭 있습니다. 예산 그리고 관련 정책들인데 학교 폭력 관련 예산도 이제 그래서 변화가 있었겠죠, 그거로 그죠? 2011년 권승민 사건 이후로 다음에 2012년도에 학교폭력 실태조사 예산이 추가가 됐어요.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긴 한데 그 학교폭력 실태를 우편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어마어마했죠. 전수조사를 전국에. 근데 뭐 그 이후에는 온라인 조사로 바뀌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체 9억 정도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은 각각 3,700만 원씩 자체 분담금을 편성한 바가 있네요. 권승민 사건 이후에 가장 큰 게 이제 117하고 또 이 전수조사였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학교 폭력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니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첫걸음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학교 폭력 관계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의 실태 조사의 그 추이가 지금 현재 그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추이와 궤를 같이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학폭법이라고 그러잖아요.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게 권승민 군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보강이 됐나요? 2012년 2월에 정부에서 뒤따라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 같은 해에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아주 크게 대폭 개정이 되는데요. 이제 개정법에는요,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이제 확대를 합니다. 그 위에 사이버 따돌림이라던가 이런 개념들이 학교폭력 개념에 이제 포함이 돼서 확대가 되었고요. 가해 학생에 대한 그 징계 처분이 이전에는 권고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무화되었고 또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한 학교장이나 교원에 대해서도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체적으로 규정이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그 광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내놓은 것이 무관용주의였습니다.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한 그 폭력일지라도 모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다뤄라.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교육적 해결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모두 다 학폭위로? 네, 학폭위로 하라 했으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이 법적 절차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에 학교폭력 그 심의 건수가 17,800건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에는 그게 31,000건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온통 이 학교폭력을 대처하는 과정 속에만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해 학생들은 완전 이 자기 방어세가 되는 것이죠. 또 큰 이유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나왔단 말이죠. 그 생활기록부에 섞이게 되면 대학 진학에 또 문제가 있으니까. 한 수에 보통 한 7, 8분의 위원이 들어가 계시고요. 요일별로 좀 정해서 움직이시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보 유출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줄 수 없는 부분이고, 당일날 저희는 이제 보통 1시간 전에 사안을 미리 보고요. 장학생님께서 브리핑을 다 해주세요. 사건에 대해서. 미리 사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후보는 보통 질문을 하시고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제출하고 그 아이들하고 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많이 물어보시고 심정이나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고. 사안 조사 보고서에 저희가 받아보면은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있고 가해자가 자기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치되는 부분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요. 어느 쪽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라서. 다 나가고 나면 저희끼리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 5가지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내려야 되죠. 그럼 짧게 끝나는 경우는 뭐 한두 시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길어지는 경우에는 뭐 하루 종일 가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뭐 이해가 좀 더 쉽네요. 학폭위를 학교가 아닌 지방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뭡니까, 선생님? 심의위원회로 바뀐 큰 2가지 얘기가 그거였어요.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자기 본업인 교육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졌다. 그 재정 이유 2번째 이야기가 학부모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결여되었다. 심의위원회 바뀌면서 학부모의 비율을 3분의 1로 줄이고 경찰이라든지 변호사님들이 각 그 위원마다 다 한 분씩 계세요.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싶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도 이렇게 오고 보니까 돈이 좀, 그러니까 예산 좀 달라졌죠? 네, 지금 자치위원회랑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비교를 하면 뭐 자치위원회는 딱히 예산이라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참여위원 1명당 10,000원 정도 이렇게 다가비 정도 예산이었는데, 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시스템 구축비가 들어갑니다. 대구는 15억, 그다음에 부산은 12억. 운영비를 살펴보면요, 대구는 5억 3천만 원, 그다음에 부산은 2억 2천만 원, 그리고 참여위원 수당은 1명당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문위원들 또 참여가 늘어나면서 운영비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10만 원. 네. 그 10만 원, 지금 심의위원 활동 중에 있어요. 1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10만 원. 10만 원. 네. 업무의 강도로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받기 너무 미안할 경우도 있고, 네. 사안이다. 그래서 장시간 한 적도 있는 하루 종일 거다. 할 때도 있고. 이 일종의 공익활동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이 이제 교통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저 쉬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지 사실 이게 금액을 또 현장에서. 네, 우혜정 변호사님도 현장에 이제 뭐 같이 이제 참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학교폭력 처리의 어떤 절차적인 측면에서 학교 안에서 이제 처리했던 것보다는 보다 객관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명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느껴졌고요. 좀 재판장 같은 그런 정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그 와중에서는 뭐 공정성 시비는 좀 확실히 좀 줄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반면에 이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은요, 이런 사안까지 심의위원회 해부돼야 되나 하는 어떤 이런 사안들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게임을 하면서요, 서로 밀치는 등 이제 다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시 화해를 하고 놀고 헤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들이 다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심의위원회에 오게 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 아주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셔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자, 근데 어떤 피해자가 바라본 심의위원회 모습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학폭위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고요. 이게 심의교육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러고 오거든요. 학부형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바뀌어서 심의교육으로 가고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학부형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SNS로 각 학부모들에게 다 공지를 했는데 사실 학교에서 오는 SNS가 너무 많아요. 아, 맞습니다. 예.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여기 부산에서는 다 공고 모집을 하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대구에서는 이 심의기구의 위원들을 뽑았을 때
공고 모집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구교육청 다 뒤져봐도 공고라는 게 없었어요. 외부 기관의 전문가가 충분히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들인데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놓치고 있는 상태에서 심의기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심의위원님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시간을 맞춰서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피해자가 뭔가를 이거 이래요 저래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맞다는 거죠,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체제가 가동된 지 1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듯이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맞죠. 이게 사춘기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늘 뭐 예민했고 핸드폰만 뭐 붙잡고 있고 이렇게 우리 사람들 안 하면 뭐 너희 엄마한테 뭐 한국 다 얘기한다 그냥 걔들이 하라고만 하면 해야 되고 빨리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 안 겪었을 건데. 그날 이미 뭐 종이를 썼는데 제가 봐도 내용이 막 엉망인 거예요. 막 갑자기 초등학교 때 얘기로 넘어갔다가 막 그렇게 하나하나 밝혀내면서 엄마가 다 알게 됐다 생각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냥 편안하게 얘기가 이게 다 맞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이 페이스북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검사하고 다른 뭐 모르는 남자들 막 연락 오잖아요. 그럼 그 남자랑 막 메시지 주고받아있고 지금 학원 끝나고 핸드폰 확인하면 이제 걔들이 막 이상한 남자가 제 이름으로 연락한 게 있고 자기한테 메시지 가서 너 누구누구라고 왜 이렇게 얘기했었고 막 둘이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답답해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하면 마지막에는 너희 엄마가 이거 보면 안 되니까 빨리 다 지워 이러면서 다 삭제시키고. 교묘하다, 그지? 흉악하기까지 해요.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그 다음날 얘 둘이는 똑같이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어제다 번외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만 해가지고 애가 울면서 전화가 오니까 왜 분리를 지금 안 시켜놨냐고. 그래서 어떻게 한 반에서 같이 애들이 있을 수가 있냐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해 아이들도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학습권 침해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급식에서 걔들 급식 당번이면 걔들 앞에서 급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가 없이.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이 상황을 이겨내보려고 다른 친구들하고 다시 재밌게 어울리고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다른 애들하고 어울리는 애가 무슨 피해자냐 이렇게까지도 이제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본인들 앞에서 벌벌 떨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이게 뭐 피해자인 표가 나는 건가? 뭐 더 상처를 받는 거. 피해자다움. 당연히 강제 전학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일단은 안 된다 이러니까는 아이가 이제 그거 하나만 믿고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조금 무너진 거예요. 걔네들 이제 여기 뭐다? 여기 올 때 우리 어떻게 왔지? 지금 가가지고 왔어. 뭐 타고 왔지? 비행기 타고 왔지. 그러니까 걔네들 이제 여기 뭐다? 비행기 타고 1학년 때부터 일단 상급생 오빠로부터 먼저 괴롭힘이 시작이 된 거죠. 표현이 이렇게. 네, 근데 사실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뭐 막대기로 때린다든지 손으로 때린다든지. 교육생의 친구들은 당연히 이 아이를 조금 약하게 생각을 하고 괴롭힘을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밤에 자다가 깨서 막 울고 난리를 쳐요. 차를 태워서 나갔어요. 신촌대로도 돌고요. 팔공산도 돌고. 팔공산에는 진짜 불빛 하나 없는 그 깜깜한 곳을 아이가 하염없이 계속 쳐다보고만 있는 거죠. 엄마 이 깜깜함이 내 마음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고작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적었더니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학부비를 교육청 심의까지 올라가게 되고 제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닙니다.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를 하고 우리 아이를 조금 보호해 주십사. 학부모들은 저희 집에 초대를 했죠. 서로가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학교 아이들한테 상담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모 교육도 같이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피해 부모들도 얘를 가해죄를 어떻게 해줘 이게 아니잖아. 그냥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싶다만 얘기를 그러니까. 했었어요. 학교가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차상을 따라야 한다. 학부비의 절차에 의해서 아이들의 잘못으로만 이끌어가니까 이게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진술서를 적으면서도 그 내용은 꼭 적을 거예요. 선생님들의 잘못이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책임을 묻고 싶다. 정말 더 이상을 기다리면 안 되겠다라는 이 아이들과 아예 마주칠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엄마랑 이제 자유를 찾았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올까봐 걱정이고 어디서 놀다가 우리를 말려서 안 걱정 안 해도 알았지? 울지 마 울지. 답답하네요. 그 리로 가서도 또 이제 애가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일단 보셨을 것 같아서. 답답해요. 네. 답답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조금만 더 그 세심하게 대처를 해줬으면 저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참 안타깝네요.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초기 대응만 잘하면 이게 심의 교육에 갈 필요도 없고 학교장 종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부모님들이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 요청을 하라고 분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상담을 받든 치유를 받든 근데 돌아오는 대답은 없다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답답하거든요. 이 많은 예산을 어디에 쓰지? 이런 측면들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이제 법이 또 개정이 됩니다. 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여기에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좀 더 이제 두텁게 하는 부분의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근거해서요,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는요, 피해 학생이 특별한 사정이나 반대 의사가 없다면 지체 없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이제 분리해야 합니다. 즉 분리가 의무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분리 조치한다라는 항은 있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분리하느냐는 제 거죠. 16조 피해 학생의 보호 조항을 보면 분리에 대한 정의가 없네요. 개념적으로. 분리가요. 16조 제1항 제2호에 보시면 일시보호가 있죠. 일시보호의 방식으로 분리하는 방식이 어디에서? 있고 중증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일시보호를 해줄 수도 있고 학교 내에서는 아이가 힘들 경우에는 보건실 내지는 상담실에서 분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대각선을 나눈 그 부분은 이제 가해 학생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동선을 좀 분리해서 하는 그런 방식의 한 방식이 그게 있고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다음 이야기는 학급 교체를 했어요. 마지막 분리 방식이 이제 전학이 되겠죠. 근데 분리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과연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바로 그림이 안 서더라고요.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심리적인 위축된 상태에서 친하지 않은 아이들에 섞여서 제가 이런 이유로 여기 와서 앉아있대라고 되면 그건 어떡할 것이며 낙인이 더 큰 거죠. 대체 어떤 대책을 세우고 분리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것일까? 어찌됐건 뭐 이 피해 학생 어머님은 제주도로 자체 분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예. 법률에 이제 개정법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 분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요, 이제 제도적인 보완책이 좀 더 이렇게 보완되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따라야 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있지. 지금 뭐 같은 반에서 이제 대각선에 앉춘다든가 또 하나는 피해 학생을 보건실이나 이제 상담센터로 보내서 분리하는 이 경우에도 피해 학생에 대한 나는 피해를 당했는데 수업도 못 들어 학습권 침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가해 학생 또한 가해자이지만 학습권은 있거든요.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아주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아주 꼼꼼하게 마련이 되어야 될 그렇게 것 같습니다. 충분한 대책들이 따라야 되겠다 말씀을 정리를 하고요. 또 한 측면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이 피해 학생 부모 측에서는 그 심의위원회를 원치 않으시고 학교장 자체 종결제, 자체 해결제를 그쪽을 원하셨었어요. 2008년 당시 학교장 담임 종결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교육적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학교장 그 자체 해결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까 그 아이의 어머니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그 종결 해결제를 좀 믿으셨던 것 같고 의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학교 폭력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이 아이들이 저학년이다가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교육을 좀 해달라. 네. 근데 이게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하게 원하지 않았던 심의 기구에 올라가고 나서 학교 폭력이 오히려 학교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이게 그냥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좀 세심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형편이셨을 거예요. 제도상의 부분이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심의위원회로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 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 참 매우 안타깝죠, 네, 사실. 딜레마네요. 네. 사실 학교장 자체 해결제 요건 자체가 실제 현장에서 사문화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장 종결제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활성화돼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관계 회복을 위한 학교 측의 노력과 이 은폐 축소 부분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 대한 신뢰가 좀 더 담보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어떻게 하면 이게 본래 목적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 본래의 정말 목적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다른 형사사법의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연고적 사법이라고 얘기한다면 학교폭력 예방법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시키는 것이 거의 목적이에요. 회복적 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피해 학생이 그것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것이 바로 교육적 해결인데 그렇게 했을 때 재발이 방지되는 것이란 것이죠. 근데 흔히 이야기하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화해해. 이게 아니란 것이죠. 학교에서 바라보는 화해라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해치우자는 입장인 거예요. 실제 가해 학생을 내려다 놓고 훈계하고 데리고 와서 친구들 앞에서 그냥 악수해서 화해 조정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보호를 받고 싶어서 선생님한테 했는데 그 학생은 그 선생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2차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화해를 한다고 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그냥 일로 생각을 하고 이걸 빨리 해치우려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한 미움도 생기는 거예요.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정말 실질적인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서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육청은 2개의 기관을 위탁하여 이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푸른나무 재단과 학교폭력 예방 회복조정센터를 지정을 해서 학교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을 하고 피가해 학생 간의 갈등과 그리고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계 회복을 이렇게 오랫동안 학습하고 이렇게 실천해 오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로 지원단을 꾸려서 피가해 학생들 갈등을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관계 회복 지원단의 도움을 받아서 피가해 학생 간 회복적 대화 모임을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제의 뒤에 그 부분이 나와요. 당사자들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 기대를 거는데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 명이 이제 2학년 학생들을 집단 폭행을 했다고 성매매를 강요받았고 하면 안 돼요. 분리 조치를 해야 되면 피해자들이 그럼 어디 가 있어야 되느냐. 밖에 나오고 싶어 하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부산하고 대구는 여전히 한 개밖에 없어요. 피해 학생 전담 기관이라고. 전담 기관은 아니에요. 그건 안 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피해 학생들이 갈 수 없는 곳이다.
병원의 응급실에서 깨어나거나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죄인이 돼요.